오늘의 정치권 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서 여야의 신경전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특검 촉구 도보 투쟁에 나선다고 합니다. 국감이 나흘째인데 명분 없는 장외 투쟁으로 국감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검당 유착 국기문란 사건을 뒤덮기 위한 야당의 끊임없는 물타기 쇼에 민생은 익사할 지경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국민의힘 때문에 매번 부끄러운 것은 국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민생보다 정쟁을 우선시하는 제1야당의 행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신속하게 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은 선거를 임박하고 국민의 여론에 밀려서 수사를 하면서 더 큰 오명을 낳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우리 당이 제안하는 특검을 받아서 명명백백하게 잘잘못을 가려내시겠습니까? 국민들에게 특검법의 당위성을 알리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을 묻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런 지지부진한 수사에 부당함을 알릴 것입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요 며칠째 여야의 목소리는 크게 큰 틀에서는 별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대선 임박해서 수사하면 더 큰 오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수용해라 이런 촉구를 하고 있고 반면에 또 여당에서는 민생을 뒤로 하는 물타기 쇼다. 이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의 이 프레임 어느 쪽에 국민들은 좀 더 마음이 기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 뭐 변화는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상당히 좀 어두울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19라는 굉장히 어려운 이 국난의 시기에 여야가 지금 프레임 전쟁을 가지고 한치도 양보 없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하면 이제 30대 사상 우리 정치사상 최초의 30대 대표인데 뭔가 좀 새로운 정치를 좀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결국 지금 이준석 대표도 장외투쟁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장외투쟁의 강도를 더 높여나갈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여야의 정치권의 대결이 더 심화될 것이고 그럼 이제 전국 경색이 심화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정치가 실종되고 그럼 이제 민생을 돌볼 주체가 사실상 정치권이어야 되는데 민생은 좀 상당 부분 실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염려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렇게 특검을 가지고 장외투쟁을 나서고 있는 이유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특검을 가지고 이재명 때리기를 본격화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이슈를 가지고 계속해서 내년 대선 때까지 끌고 가서 결국은 사실상 앞으로 10월 10일 날 결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로 민주당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재명 때리기를 이 특검 도입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예. 뭐 지금 보면은 실수요자들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고 팔고 싶어도 못 팔고 뭐 코로나 대책은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만 하고 있는데 이미 뭐 1조 5천억 중에 1조 원이 어디로 막 날아갔다가 뭐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민생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 민생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진상을 규명하자고 하는데 수많은 한 40여 명 이상 되는 증인에 대해서 한 사람도 채택을 하지 않고 경찰 수사 뭐 다 아시는 것처럼 4월 달부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여태 뭐 했는지 잘 모르겠고 검찰 수사 우리 유동규 씨 구속된 유동규 씨 상황에서 보듯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나머지 뭐 문제도 안 되고 뭐 나머지 뭐 필요하다는 압수수색에 대해서 전혀 움직일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정의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과연 등장하지 않았다면 검찰이 이만큼 수사를 했을까 싶은 상황인데 글쎄요 저는 뭐 민생 얘기하고 뭐 이런 민주당 지도부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불가피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검을 도입하자고 하는 저 얘기를 저는 여당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거 방법 외에는 심지어는 국감장에서 피켓팅하는 것마저도 시비를 걸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럼 어떤 식으로 진상규명을 촉구를 하고 어떤 식으로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얘기를 야당이 할 수 있는지 저는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민생 얘기하면서 회피하고 있는 민주당이 오히려 더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국감은 불가피 저렇게 여야 극명한 대치 상황 속에서 대장동 국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미 상황은 이런 정치적 공방 영역을 넘어서 진실과 거짓의 영역으로 들어왔거든요. 예. 언제까지 정치권이 저렇게 공방하면서 대치하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국민들한테 진실을 제대로 밝힐 기회를 안 만들어줄지 한번 지켜볼 대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국감은 대장동 국감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오늘 정무위 국감에서는 박수영 의원이 그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했는데 6명이 실명으로 언급된 건 처음이잖아요. 이 상황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 부분 좀 파괴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50억 약속 클럽이 예. 계속해서 회자가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이 박수영 의원이 정식으로 실명으로 밝혔어요. 그런데 그 실명 6명을 좀 보면은 지금 이제 화면도 나옵니다만은 첫 번째 인물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이고요. 특히 이제 또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들이 이제 50억을 퇴직금으로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가장 혐의가 짙은 그런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김순환 전 검찰총장, 예. 그리고 다섯 번째는 최재경 전 민정수석,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홍모 씨는 언론인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김만배 씨하고 네. 같은 언론사에 근무한 사주 같아요. 근데 보면은 공교롭게도 이 6명 중에 한 명 빼고는 다 박근혜 정부에서 유력하게 활동을 했던 그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따르면은 결국은 국민의힘 게이트다라는 근거가 되는데 이걸 왜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폭로를 했을까라는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대목이고요. 그래서 이제 당장 법조인들은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지만은 아시겠지만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발언한 그 발언에 이제 면책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파장이 지금 국민의힘 게이트냐 이재명 게이트냐라고 가지고 미묘한 굉장히 민감한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에 불리한 예. 그런 발언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김병욱 민주당 의원 역시도 이 6명 명단을 가리켜서 결국엔 이건 국민의힘 계기다 이렇게 맞섰는데요. 예. 저는 그 프레임 씌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지금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많이 활동했던 분이라 국민의힘 게이트라 얘기하면 지금 현재 있는 고위직 공무원들 대부분 다 민주당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런 논리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 박수영 의원이 사실은 경기도 행정부지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거가 전혀 없이 저런 얘기를 이렇게 아무리 면책 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다. 무언가의 근거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보면은 뭐 권순일 대법관이 국민의힘과 관계가 있어서 저런 일을 했나요?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오늘날 이재명 지사를 만들어준 그 마지막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그 사이에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8번이나 대법원을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와 있는 상황. 박영수 특검, 글쎄 그게 국민의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박영수 특검의 아들, 딸, 뭐 심지어는 인척이 뭐 100억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이런 식으로 그냥 국민의힘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이거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몰아가는 거는 저는 아까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게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프레임을 씌우고 여기에 정쟁으로 이 국민들의 이 후벼 이 갑갑한 가슴을 제대로 어루만지지 못하고 그냥 정쟁으로 덮어서 이 건을 넘어가려 하는 민주당의 정략이다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예. 이게 어디 사람이다 어디 사람이라 구분하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려서 처벌을 하고 응당한 거기에 대한 뭐 대가를 받고 뭐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나눠 갖고 하는 것은 글쎄 국민들이 얼마나 이 상황에서 동의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돈을 받았느냐, 그리고 이제 돈을 받은 사람이 범인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뭐 민주당의 정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제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민주당만이 아니고 국민의힘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게이트다라고. 예.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돈을 받아 먹은 사람이 범인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가 지금 돈을 받았느냐?
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돈을 지금 아무 받은 그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론되는 인물, 당장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 아들이 50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 프레임 씌우기가 아니라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도 지금 아파트를 받았고 또 뭐 100억을 인척에게 줬다라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근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도 전 특검 같은 경우도 민주당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은 국민의당이 추천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복수 가운데 선택한 그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제청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한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뭐 검찰총장 김수나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게이트를 가지고 굳이 분류를 한다면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분류해도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네. 이제 아까 먹은 것과 관련해서 또 실제로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가 본인의 집을 가지고 지금 김만배 씨하고 거래한 그런 증거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부친이 지금 김만배 씨하고 누나하고 집을 거래한 이런 흔적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역시 뭔가 근거가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확실한 수사를 통해서 진위를 밝히는 것이 가장 이번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첩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 주제로 돌아 결국은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다 뭐 같은 식으로 진상 규명하면 돼요. 예. 그게 여 사람이든 야쪽 사람이든 국민들이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진상 규명하는데 왜 특검 안 받는지 잘 모르겠고 심지어는 검찰 수사 사실은 수사권도 없는 언론이 여기저기 발품 팔아가면서 뛰어다니면서 했던 보도들이 검찰 수사보다 먼저 나가고 있어요. 왜 그거 안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여야 프레임 떠나서 그냥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수사기관을 정해서 그 수사기관이 명명백백하게 모든 걸 다 드러내는 게 예.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수처가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검사 출신이고요. 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정점식 의원은 당시에 국민의힘,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 압수수색을 두고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반발을 거세게 하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에 의해서 두 번째고요. 그리고 또 박지원 국정원장이 또 입건되기도 했는데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조금 잠잠한가 싶었는데 공수처가 다시 수사의 고삐를 바짝 죄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사안에 대해서 먼저 박정화 대변인께 사항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야가 굉장히 그 중요한 국감을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럼 국회의원 의원실에는 굉장히 많이 중요한 정보와 자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고발 사주권에 대해서 공수처가 강제 수사에 들어간 지가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왜 지금 이렇게 정점식 의원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강행했을까? 그리고 오늘 결과적으로 뭐 필요한 자료를 하나도 못 가져갔다고 얘기를 해요. 뭐 찾지를 못해서. 근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대장동 건이 급격하게 불거지고 굉장히 커지고 국민적 관심을 갖게 되는 상황으로 갈 때 저는 이에 맞춰서 옆에서 여야 간 공방을 맞추기 위한 구색 맞추기 수사? 뭐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진작에 이 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면 진작에 국감이 시작되기 전에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검찰에 넘겼다고는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확인된 거는 그동안 수사하면서 손중선 보냄이라는 이것이 훼손되지 않고 정상적인 거라는 것 외에는 사실은 밝혀낸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아직은. 예. 그래서 이번 정점식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구색 맞추기 그리고 여기에 박지원 원장이라는 분도 입건을 한 것도 저는 구색 맞추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야 간 공방 속에서 정말 국민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 이 대장동 건을 희석하기 위한 짜맞추기 수사라고밖에 저는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네, 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정점식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 들어간 것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상당히 좀 궁금한 게 야당 의원에 대해서 명백한 혐의가 있어가지고 검찰이 또는 공수처가 압수수색하면은 그게 왜 탄압이 되는 거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봐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미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동일 사건이잖아요. 압수수색하는 이유는 이제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김웅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면은 이게 같은 맥락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정식 법률지원단장이죠. 고발장 초안을 전달해서 조모 변호사에게, 그리고 조모 변호사가 실제로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김웅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 네. 정정식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뒤늦게 압수수색을 하는지 그게 상당히 저는 의문이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야당 탄압이라는 것도 상당히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공수처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서 입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함께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특검 같은 경우도 주장을 하지만 현실성이 없어요. 만약에 100% 양보를 해서 특검이 된다. 그러면 결국 대선 같은 경우 특검 전국으로 되기 때문에 대선 전국이 실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빨리빨리 전격적으로 수사를 해서 신속하게 수사해서 결론을 내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대선 날짜로 뒤로 미뤄진다면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공수처가 이번 수사를 함에 있어서 세 가지 원칙을 좀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신속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부당하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선의 영향을 최소화하게, 이런 원칙을 가지고 좀 공수처가 신속한 수사, 그리고 신속한 수사 결론을 좀 내려야 되는 것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경선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번 주 10일에 이제 민주당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그 이후에 이재명 지사의 거취에 대해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는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더라도 경기도 국감에는 출석을 해서 그 대장동 국감이라고 지금 흘러가는 이 국감에서 우리의 입장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일단 이 지사의 거취 표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법적으로는요, 12월 9일까지 사퇴를 하면 됩니다. 예.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돼서 대선에 출마하려면요. 그래서 조기 사퇴설이 하나 있었고 예. 또 아니다, 국감을 다 끝낸 뒤에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하는 게 낫겠다. 이 양론이 캠프 내에서 상당히 좀 의견이 분분했던 것 같아요. 조기에 사퇴를 할 경우는 이제 국감에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럼 상당히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행동하니까 홀가분한 그런 이제 자유로운 입장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은 국감을 다 마치고 도지사직을 사퇴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 측은 왜 이런 후자의 흐름을 선택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자칫 국감이 있기 전에 도지사직을 사퇴할 경우는 국감을 피하기 위한 그런 선택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감을 정면으로 받고 따라서 이 대장동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뜻으로 보이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국감 현장에 나가면은 국힘의힘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총 공세에 나설 것 아니겠습니까? 예.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국감에서는 완전히 정책은 실종이 되고 예. 정쟁 국감으로 가는 그런 좀 암울한 상황이 예상이 된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행정안전위는 18일이고요. 이틀 뒤인 20일에는 국토위원회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부터 이 국감 두 차례 어떻게 진행될지 또 대선 레이스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참 관심이 갑니다.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죠. 8명이 이제 4명으로 압축되는 것이 이틀 뒤면 결정이 됩니다. 8명의 후보가 어제 마지막으로 8명으로서는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했는데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여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어요. 근데 윤석열, 홍준표 이 두 양강구도의 어떤 치열한 불꽃 튀기는 신경전은 어제도 여전하더라고요. 일단은 두 후보 간의 1, 2 다툼 속에서 무슨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왕자 논란에 뭐 심지어는 위장당원 논란까지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어제 토론회가 사실은 경제 분야에 대한 토론회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8분이 그 한정된 시간 동안 토론을 하다 보니까 조금 산만하기도 하고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4강이 이제 추려져서 내일 모레 4강이 추려져서 토론회가 되면 사실은 그때부터 국민의힘 토론회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8강 토론회는 너무 이렇게 주자원들이 많아서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논란, 이 형식적인 면 속에서
몇 가지 이 설화들, 그다음에 논란 뭐 이런 게 있으면서 저는 이번 토론회가 사실은 국민들한테, 당원들한테 얼마나 다가갔을까라는 생각에 이게 더 훌륭한 비전을 제시하는 주자군들을 출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 게임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전반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토론회 2번이면 낙마할 거다라고 했던 윤석열 후보는 뭐 이런 와중에서 그냥 평균작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 대선에도 출마를 하셨었고 토론에 워낙 좀 잘한다는 평이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이제 하태경 후보로부터 계속되는 공격을 받아서 약간 오히려 이제 조국수홍이라는 좋지 않은 이미지가 좀 쌓여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후보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태경 후보가 이슈를 잘 만들어서 화이팅을 했고, 어제 마지막 토론에서 그동안 좀 점잖게 했던 원희룡 후보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많이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본인의 이제 준비성을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아예 전략적으로 특정 지지층을 향한 부정선거 논란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어제는 뭐 특히나 당내에 있는 선관위 문제까지도 얘기를 해서 1, 2, 3위 싸움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4강 안에 마지막 한 자리를 누가 차지할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관심이 가는 토론회였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비전을 찾아서 어떤 후보를 마음을 갈 수 있게 한 토론회보다는 지금까지는 그냥 누가 더 실수 안 하나의 토론회 예비전이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대변인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공격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토론회가 끝날 때마다 관련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그 일반 여론조사를 보면 두 후보는 1, 2위를 굉장히 견고하게 유지를 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일단 들어볼 수 있을까요? 민주당 토론회, 민주당 경선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당내 경선이라는 게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이라는 게 오히려 본인들이 지지했던, 애초에 마음을 먹었던 후보들을 지키기 위한, 그다음에 후보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좀 더 많이 그 정보를 흡수하는 그런 양상이라서 저는 토론회에서의 우열이 이렇게 지지율로 반드시 나타나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면을 보이고, 그다음에 민주당 경선과 마찬가지로 지금 당원들도 그렇고 야권을 지지하는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본선 경쟁력에 대해서 가장 그 중요한 변수로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번 2차 컷오프는 지난번 1차 컷오프하고 달리 비율이 당원 비율이 30%로 10% 늘어나요. 늘어나는 데다가 지난번 1차 컷오프에서는 당원 그 투표율을 모집하는 게 샘플링 조사였는데 지금 전수를 조사를 합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이 30%에 되는 당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흘러갈 건가가 저는 제일 중요하게 바라볼 지점이다. 이걸 가지고 마지막 경선 최종 후보를 뽑는 거는 이제 5대5가 되기 때문에 이번 2차 컷오프에서 당원들의 30%의 비중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를 보면 마지막 최종 후보도 대충 영향을 가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경험이 많지 않았던 사실상 전무했던 윤석열 후보가 과연 TV토론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관심을 많이 모았는데 배 교수께서는 이제 6차례 TV토론회를 이 끝난 시점에서 총평으로 한 말씀 어떻게 보셨는지 뭐 궁금합니다. TV 토론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변별력은 없었고요.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이번에 TV 토론에도 좀 여실히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왕자 논란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에서는 문제가 된다고 봐요. 하나는 이제 대통령 관. 지금 우리가 왕을 뽑는 그런 선거가 아니고 대통령을 뽑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 왕조 시대의 그런 예. 통치관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좀 염려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미신을 좀 상당 부분 믿는 그런 흔적들이 보여요. 성장 과정 얘기도 들어보면 그렇고 지금 뭐 역술인들을 좀 데리고 다니는 그런 흔적들도 보이고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미신을 믿는다면은 국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것인가라는 이제 그런 우려를 낳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거짓말 논란이에요. 본인 같은 경우 뭐 한 차례 했다고 그랬는데 3, 4, 5차 TV 토론 때 계속 왕자를 써가지고 온 게 있었고 뭐 세정제로 씻는데 잘 뭐 안 씻으셨다라는 예. 얘기 또 심지어 참모 같은 경우는 손가락만 씻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본인이 6차 TV 토론에서 국민들께 송과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말에 있어서 상당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참모들과 좀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지 않으면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그렇게 예사로운 속담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